평생을 바쳐서 노비 신분에서 겨우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양반이 됐죠. 그 양반이 된 사람들이 아직 노비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존 양반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역사 썰캐스트. 오늘 주제 들으시면 진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또 뭘 가져오셨길래 시작부터 그렇게 겁을 주세요. 우리가 보통 사극 보면 노비들 이미지 어때요? 그냥 맞고 굵고 완전 흙수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 추노만 봐도 알잖아요.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다. 아, 그럼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노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굽신거렸다면요. 네? 주인이 노비한테요? 네. 심지어 그 노비가 자기 노비를 또 따로 거느리고 주인은 막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데 자기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았다면 어떠세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뭔가 왜곡된 야사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노비가 재산인데 어떻게 재산이 또 다른 재산을 소유해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흔하게 벌어지던 일이었다는 거. 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주인 뺨 때리는 슈퍼리치 노비의 등장. 이른바 노비코인 떡상썰입니다. 그 노비 코인이라니. 아, 제목 좋네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자 노비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인이 그냥 야, 너 번번 다 내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노비하고 다 같은 노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노비는 솔거노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진짜 주인공은 외거노비였습니다. 외거노비요? 말 그대로 주인집 바깥에 따로 독립해서 사는 노비들이요. 아, 주인하고 떨어져서 사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어차피 신부는 노비인데. 이게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외거노비는 1년에 한 번 딱 정해진 양의 옷감이나 곡식, 이걸 신공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주인한테 내면 끝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중요한 건 그 신공만 내고 나면 자기가 뭘 해서 얼마를 더 벌든 그건 전부 자기 거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알던 노비 제도랑 완전 다른데요? 거의 뭐 프리랜서 선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회사에 얼마만 딱 내주면 그 외에 추가로 번 돈은 다 제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구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의 노비 제도가 그렇게 막 꽉 막힌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죠. 외거노비라는 이 제도가 아주 절묘한 틈새였던 거예요. 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불을 쌓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노비가 그렇게 돈을 버는 동안 주인인 양반들은 대체 뭐라고 했었을까요? 맞아요. 그냥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재밌는 게 바로 그 양반들의 경제 상황이 그냥 파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탄이요? 네. 이분들이 체면 때문에 노동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하고 이런 허례허식은 점점 심해지니까 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요즘 말로 하면 하우스 푸어 양반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어딜 갔을까요? 은행도 없던 시절에. 설마, 아니겠죠. 설마 자기 집 노비한테요? 빙고! 바로 자기 소유의 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부자인 그 외거노비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와... 가서 이제 머리를 긁어적이면서 여보게 아무개 내가 아들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쌀 20선만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나? 이러는 거죠. 미쳤다. 진짜 드라마 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노비가 그걸 빌려줘요? 나중에 양반이 내가 언제 하고 오리발 내밀면 끝 아니에요? 이 노비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이자를 책정했고요. 심지어 양반 소유의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차용증까지 있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이게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효력을 인정해줬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신용을 잃은 양반은 다른 어떤 노비한테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판이 중요했던 거죠. 결국 돈의 힘이 신분의 벽을 그냥 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럼 이 노비들은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뭘 했을까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는 걸로 만족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물론 땅도 사고 집도 샀죠. 근데 그건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요? 바로 신분 세탁. 어떻게든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아, 족보이죠?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을까요? 돈으로 족보 사봤자 주변에서 다 근본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종이족보 하나 위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예를 들면 망해가는 양반 가문의 빚을 싹 다 갚아주고 그 집안의 양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문 전체를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관아 관리한데 거액의 뇌물을 주고 호적대장 자체를 조작해버리기도 했어요. 이건 뭐 서버를 해킹하는 수준이죠. 시스템 자체를 돈으로 사버렸군요. 그중에서도 진짜 가장 충격적이고 기상천외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어떤 노비가 자기 주인이 완전히 망하니까 그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주인집 족보를 섰어요. 그리고 그 족보를 새로 꾸몄습니다. 저기가 뭐 그 집안의 잃어버린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자기가 그 주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치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주인의 조상이 된다고요? 네. 자기 주인을 자기 후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아니 잠깐만요. 그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뭐 시스템 자체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요. 소름 돋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또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조선 조정이 이걸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조장하기까지 했어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나라 근간이 한들리는 건데 그걸 방관했다고요? 나라가 미쳤어요? 저도 그게 제일 믿기지 않았는데 실록을 보면 이걸로 조정해서 수십 년을 싸워요. 한쪽에서는 전쟁 때문에 세금 낼 사람도 없으니 돈 많은 노비들 양인으로 만들어서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내자. 이런 현실론이 있었고 반대쪽은 뭐 돈으로 신분을 사면 기강이 무너진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원칙론이었겠죠? 네. 수십 년을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돈이 이겼습니다. 국고가 바닥나니까 결국 납속책이라는 걸 꺼내들어요. 나라에 쌀이나 돈을 내면 벼슬을 주거나 신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신분 상승 가격표를 붙인 거죠. 결국 유전양반 무전노비의 시대였군요. 돈만 있으면 신분도 살 수 있었다니. 참 씁쓸하네요. 씁쓸해하시기엔 아직 일러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거든요. 반전이요? 이 노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주인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냥 폼나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무시당한 서러움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이유 아니었을까요? 뭐 돈을 벌었으니 이제 명예를 얻고 싶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반이 되어야만 했던 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절박하고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생존이요? 아니 이미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남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를 가졌는데 생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려고. 겨우 그것 때문에요. 아니 솔직히 요즘도 군대 가기 싫어하고 세금 덜 내고 싶어하는 건 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문제였다는 건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조선 후기 평민한테 부과된 군역은요, 그냥 군 복무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강도질, 딱 이 수준이었어요. 강도질이요? 네, 혹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백골징포는 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그렇게 백골이 된 사람한테까지 군포, 그 세금을 뜯어냈다는 거였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죽은 사람 목까지 걷어갔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황구첨정이에요. 그건 뭔데요? 이건 갓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아직 누런 솜털도 안 가신 아기를 장부에 딱 올려서 군포를 뜯어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축복이 아니라 그냥 재앙이었겠네요.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옆집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서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야 할까요? 설마 이웃이요? 네. 이웃인 내가 대신 내야 하는 인징이라는 게 있었고요. 심지어 도망간 사람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다 떠안는 족징까지 있었어요. 와, 이건 그냥 세금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시스템이었네요.
그래서 양반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양반들은요, 이 모든 의무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면제였어요. 면제요? 전부 다? 네.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양반이라는 신분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착취에서 자유로웠던 거죠. 와, 이건 뭐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신분무죄네요. 법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잖아요. 가진 자들을 위한. 상황이 그 정도면 차라리 노비가 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정답. 실제로 그랬어요. 멀쩡한 평민이 그 세금 피하려고 일부러 양반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투탁이라는 게 유행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에. 하지만 돈 많은 노비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내가 왜 내 발로 기어 들어가? 그 지긋지긋한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면제권, 그 양반 신분을 내가 돈으로 사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양반 족보를 사기 시작한 거군요. 야, 살아남기 위한 탈세의 끝판왕이었네요. 단순한 탈세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신분 세탁이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김진사가 있어요. 네네. 어느 날 밤에 최고급 비단 옷을 쫙 빼입은 어제까지 자기 집 노비였던 개똥이가 쌀다마니를 잔뜩 싣고 와서 은밀하게 제안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영감님, 댁내 족보에 제 이름 한 줄만 올려주신다면 이 쌀 100섬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와, 자존심은 진짜 상하겠지만 눈앞에 쌀 100섬이 있고 내일이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데 거절하기 힘들겠네요. 조상님께 죄송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죠. 거절은커녕 그런 거래를 하려고 양반들이 줄을 섰죠. 이게 바로 모칭이에요. 모칭이요? 네, 대가 끊긴 먼 친척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찍 죽은 자식 자리에 돈 낸 사람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수법이죠. 김진사가 나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개똥이가 아니라 김광식이다. 넌 나의 14대 손으로 기록될 것이다. 와, 진짜 조상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남의 조상을 내 조상이라고 속이는 행위니까요. 한 명은 가난 때문에 조상을 팔고 다른 한 명은 차별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했어요? 족보는 그냥 집안에 두는 책인데 몰래 고친다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가가 모든 백성의 신분을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족보에 이름 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양반으로 인정해주면 사실상 양반 행세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허점을 파고든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또 있어요? 네, 이른바 족보 위조 전문 브로커들이죠. 브로커요? 무슨 강남 부동산 업자 같아요. 비슷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여권 위조 전문가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전국의 몰락한 양반 가문 리스트를 쫙 확보하고 있다가 돈 많은 상인이나 노비한테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까지요? 네, 손님, 요즘 안동김 씨는 시세가 좀 셉니다. 대신 가성비 좋은 몰락 가문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조용히 연결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근데 그렇게 족보 사서 양반 행세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 어제까지 우리 집 개똥이었는데 하고 다 비웃을 텐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피 튀기는 전쟁,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한 신양, 즉 새로운 양반이 기존 양반인 구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어떻게 싸웠는데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예를 들어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신양이 된 김광식이가 보란듯이 갓을 쓰고 나타나서는 동네 최고 어른인 구양 이진사한테 인사를 안 해요. 와, 오히려 어이 이진사 밥은 먹고 다니나? 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어제까지 머리 조아리던 노비가 갑자기 이러니까 구양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와, 숨 막히네요. 기존 양반들 난리 나겠는데요? 당장 끌어내서 멍석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죠. 근데 신양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들한테는 구양에게 없는 막강한 무기, 바로 돈이 있었잖아요. 아, 돈으로 맞대응했군요. 맞아요. 구양들이 멍석말이를 하려고 하면 신양들은 새로 부임한 사또한테 거액의 뇌물을 바쳐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건달들을 돈으로 사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완전 아수라장이네요. 그렇죠. 돈 없으면 이제 양반 노릇도 못하는 세상이야 하면서요. 양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군요.
근데 이런 상황을 국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게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질서를 잡기는커녕 국가가 이 혼란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기름을 붓는다고요? 네, 당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죠. 공명첩이라는 걸 팔기 시작했어요. 공명첩이요? 말 그대로 이름 칸이 비어있는 임명장이에요. 돈만 내면 누구나 그 빈칸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벼슬아치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국가가 공식적으로 벼슬을 판 거네요? 이건 그냥 동네에서 족보 사고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시장 상인 남편도 정삼품 통정대부가 되고 소 키우던 사람도 종이품 가선대부가 돼요. 국가가 공인하는 양반 신분증을 돈 받고 판 거예요. 아, 개나 소나 다 양반?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조선 후기 양반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였군요. 맞아요. 100명 중 70명이 양반인 세상, 신분제가 사실상 붕괴된 거죠. 국가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거예요. 국가가 자기 손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셈이네요. 그럼 뭐 어쨌든 평생의 소원이었던 양반이 된 사람들은 행복해졌겠네요. 지긋지긋한 차별에서 벗어났으니 해피엔딩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뒤집히고 노비들이 소원을 이뤘으면 모두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니 아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기껏 돈 써서 양반이 됐는데 진짜 뼈대 있는 양반들이 자기들 무리에 껴주지 않으니까 이 졸부 양반들이 자기 과거를 지우려고 상상도 못할 짓을 벌여요. 상상도 못할 짓이요. 네, 자기랑 똑같은 처지였던 다른 노비들을. 다른 노비들을요? 설마 배신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배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악마의 계약 수준이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누구보다 더 잔인해졌거든요. 결국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반복된 거군요. 보다 더 막장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의 가장 끔찍한 호러 버전이에요. 허러 버전이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노비 신분에서 겨우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양반이 됐죠. 그 양반이 된 사람들이 아직 노비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와, 기존 양반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아니, 심리가 좀 이상한데요? 자기도 그 서름이랑 고통을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뼛속까지 알았겠죠. 그러면 보통 동병상련을 느껴야 정상 아닌가요? 야, 나도 다 안다 이러면서. 어떻게 더 악랄해져요? 그게 바로 인간 심리가 진짜 복잡한 지점인 거죠.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몇 개 있는데 공격자와의 동일시 같은 거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네.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 되어보세요. 전 재산을 털어서 양반 타이틀을 샀어요. 근데 말투, 걸음걸이,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노비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그렇죠. 그게 툭 튀어나올까 봐 매일매일이 그냥 살얼음판인 거예요. 자기 과거가 들킬까 봐 오는 그 극도의 불안감. 일종의 신분 세탁 콤플렉스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그럼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과거의 나랑 똑같은 존재, 즉 노비들을 더 경멸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은 근본부터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맞아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 비겁하네요. 근데 단순히 명예욕이나 불안감?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노비들한테 양반 신분이라는 건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사실상 유일한 생명보험이었어요. 생명보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예요. 양반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거의 못 받았어요. 길 가다가 양반한테 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해야 되는 거구나. 네. 평생 모은 재산을 뺏겨도 그냥 원래 그런 것 취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족보를 사려고 했던 건 나도 최소한 인간 대접 좀 받고 살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군요. 그렇죠.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티켓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네요. 그냥 허영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니. 그 절박함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을 짓밟을 면죄부가 될 순 없잖아요.
결국 자기가 당했던 폭력을 그대로 대물림한 거니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이죠. 피해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더 무서운 가해자가 되는 패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네. 이런 심리적 배경에 더해서 이 사람들의 슈퍼 갑질이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허례허식이에요. 허례허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양반이 쓴 일기인데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양반 행세하니 그 거드름 피우는 꼴이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요. 특히 제사상 차리는 거에서 그 경쟁이 아주 극에 달했대요. 우리 집안 이 정도다. 이걸 보여주려고 빚까지 내면서 상다리가 그냥 휘어지게 차린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그거 기존 양반들이 쓴 기록이잖아요. 약간 자기들 기득권 뺏길까봐 질투나서 쓴 일종의 가짜뉴스 같은 거 아닐까요? 요즘 졸부들은 근본이 없다. 뭐 있는 뒷담화. 와, 아주 예리한데요. 실제로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기록에서 교차로 등장하는 걸 보면 과시욕이 상상을 초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심했구나.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대대로 양반인데 가난한 집은 제사상에 맑은 물 한 그릇, 정화수만 떠놓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벼랑 양반들은 고기 산적을 막 산처럼 쌓아놓고 온갖 전을 병풍처럼 두르고 절을 하면서 불황신문을 동시에 과시했던 거죠. 하하, 이건 뭐 씁쓸한 코미디네요. 진짜는 없어서 못하는데 가짜는 보여주려고 빚까지 내고. 결국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양반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이미지였군요. 그렇죠. 껍데기에 모든 걸 건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씁쓸한 코미디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반전.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이자 모두가 함께 폭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뭡니까? 때는 1894년,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아, 국가가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오늘부로 이 땅의 모든 신분제를 철폐한다. 맞다. 갑오개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럼 그 노비 문서들은요? 기록에 나온 그대로예요. 나라에서 싹 걷어들여서 경복궁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양반도 상놈도 천민도 없이 다 똑같은 대한제국의 신민이 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두툼한 족보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그냥 비싼 휴지 조각이 된 건가요? 빙고, 완벽하게 상장 폐지를 당한 거죠. 상장 폐지요? 하하. 비유하자면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양반 코인을 최고점에 풀매수했는데 다음 날 정부에서 그 코인 이제 가치 없습니다. 거래 금지. 딱 때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 가격 폭락 수준이 아니네요.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네. 그렇죠. 인생 목표, 존재의 이유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한 거예요. 그 허탈함이 상상이 가세요? 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 내가 이놈의 양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아, 그 돈으로 차라리 땅을 사거나 자식들 맛있는 거나 사 먹였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미디에 에필로그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또요? 법적으로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그 관념은 쉽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쵸.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건데.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현대까지 사람들이 여전히 족보에 집착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집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어 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주변에서 우리 조상은 사실 노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뭐 어디 김씨, 무슨 이씨, 파는 뭐고 전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만 하던데요. 그게 바로 이 거대한 노비 재테크가 남긴 최종 결과물, 전 국민의 양반화 현상이죠. 전 국민의 양반화? 와, 소름 돋네요. 노비였던 조상들이 족보를 사고 그 후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신분제 사라진 뒤에는 너도 나도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서 양반 가문에 편입하고 결국 지금 우리는 모두가 양반인 세상, 역설적으로 양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그 시절 돈은 엄청 많은 노비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족보 사시겠어요? 처음엔 저도 굳이 그 돈 주고 답답하게 양반 흉내를 왜 내? 그냥 힙한 노비로 살지.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생명보험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저라도 샀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든 사려고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차별 안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전 재산을 걸었을 겁니다. 그쵸.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니까. 결국 이 모든 소동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이랑 거울처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금수저, 흙수저 나누고 어떤 명품을 걸치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로 급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의 그 족보가 오늘날에는 뭐 명품 가방, 외제차, 강남 아파트로 이름만 바꾼 거지 본질은 똑같아요. 정확해요. 그걸 바로 인정투쟁이라고 하죠.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같아요.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시당하기 싫은 공포. 인정투쟁이라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결국 그 껍데기에 집착하다가는 진짜 행복 같은 알맹이를 다 놓칠 수도 있겠다는 교훈을 얻어갑니다. 인생의 상장 폐지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진정한 명품은 결국 나 자신이죠. 저도 오늘 정말 스펙타클한 드라마 한 편 잘 봤습니다. 오늘 썰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 안녕.